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쾌한 책사, 책사의 책사,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로맨스 그레이 6고. 이거 우리가 로맨스 그레이 하면은요, 머리가 휘어졌는데 멋진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로맨스 그레이라고 하잖아요. 전형적인 로맨스 그레이입니다. 멋지게 늙었던 사람인데요, 그것도 아주 유머스럽게 재미있게 늙었던 사람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책사의 책사, 즉 책사를 위한 책사였다. 즉 진평이라고 하는 당대 뛰어난 책사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육고라는 사람이 아주 재밌는 방책을 내놓아서 진평으로 하여금 그 어둠의 시대를 이겨나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유명한 인물이 바로 육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원래 육고라는 사람은요, 초나라 사람으로 빈객으로 고조를 수행을 했고요, 말재주가 아주 좋아가지고요, 변사로 이름나서 고조 옆에 있으면서 언제나 제후국에게 사신으로 가야 할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늘 사신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고조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고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국과의 문제를 잘 해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육고입니다. 자, 이 사람의 유쾌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가 마상득지, 마상치지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이 말은요, 어느 날 이 고조가 한 말인데요, 고조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 육고라는 사람은 유학자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면 뭐 고사성어나 또 아니면 성현들의 이야기를 시경이나 상서를 통해서 옛날의 고전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에 마무리를 하고 대꾸를 하는 육고의 모습이 이 유방은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말등에 올랐다 천하를 얻었어. 어찌 시경 상서 따위를 쓰겠어. 당신의 계책은 별로 내게 효용이 없는 것 같소.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육고가 멋지게 받아칩니다. 말등에 올라타 천하를 얻었다고 하여서 어찌 말등에 올라타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조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일종의 워드플레이죠, 그것을 되받아쳐서 고조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말등에 올라타서 그때는 무력이 필요한 때고 힘이 필요할 때고, 그 다음에 군대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천하를 얻는 것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러나 천하가 평정이 되어지고 편안해졌을 때는 이제는 말 그대로 정치를 잘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말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말등에 올라타서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새로운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당신이 경험적으로 가졌던 천하를 얻을 때의 그 경험으로 통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고조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고조의 특징이 또 뭡니까? 맞는 얘기는 늘 듣는 사람이 바로 이 고조거든요. 그래서 고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진나라가 어떻게 하여 천하를 얻었고 내가 어떻게 천하를 얻었으며 또 고대 국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당신이 글을 적어 올리시오. 네가 그렇게 잘 안다면 나는 지금 내가 새삼스럽게 고전을 못 읽겠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고전들 어떻게 다 읽냐. 내가 그것을 다 못 읽겠으니까 그러면 너가 유학자니까 네가 본 나에 대한 관찰, 또는 진나라가 어떻게 천하를 얻었고 내가 어떻게 천하를 얻었는지, 또 고대 국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글을 네가 체계적으로 적어서 내게 꼭 필요한 말, 또 신하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네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대 유학자에게 논문 발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육고가 13권을 책을 지어가지고요, 차례차례 한 권씩 하는데요, 그 발표할 때마다 신하들과 고조가 감탄을 합니다. 맞아. 바로 그런 면이 있었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너무 명쾌했고요. 그 말을 받을 때 고조도 수궁이 갔을 뿐더러 그 신하들 모두가 다 수궁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이 13권을 일컬어서, 육고의 13권을 일컬어서 새로운 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말의 의미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조가 이 말에 흠뻑 빠졌는지 신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측면에서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학자이면서 책사 중에 책사요, 또 현실을 꿰뚫어보는 그런 대단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육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육고는 성품적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유쾌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셨지만 이 유방의 말을 아주 멋진 워드플레이로 이제 되받아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통일을 하고 나서 한나라가 천나라를 통일하고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남쪽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조타 또 위타라고 하는 사람이 남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베트남 종족이에요. 베트남 종족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황제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월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요 남월 열전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타라는 인물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고조선에서 이제 연나라에서 정치적 혼란이 생겼을 때 연나라에서 이제 고조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고조선으로 도망간 사람이 생기죠. 위만이 고조선으로 이제 탈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만이 고조선에 처음으로 난민으로 갔다가 이제 고조선의 정권을 잡아버립니다. 비슷한 사람입니다. 이 조타가. 그러니까 이 조타는 베트남의 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남월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고요. 베트남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남월을 세우고 자기가 초대 군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무제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명을 받고 갔냐면 지금 막 한나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저 멀리 남쪽까지 이 정보를 하기가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은 군사를 일으켜서 이 남월을 정복하는 것보다는 회유를 해서 제후국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이제 한왕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회유하기 위해서 육고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육고가 갔을 때요. 위타가 아주 거만한 자세로 팔을 쫙 벌리고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고가 아주 능숙한 말솜씨로 조분조분 따지고 또 조분조분 설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월이 처한 불완전한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요. 한나라에 복속하지 않으면 당신의 지금 궁정을 가지고는 당신의 목숨조차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당신이 황제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한나라의 제후국으로 빨리 복속하시오라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 육고의 말이 너무 정확한 말이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점차 이 조타가 그 말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빠져들어가면서 아주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유쾌하게 그 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육고라는 사람의 말솜씨 탁월함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원의 이야기를 쭉 들었겠죠. 들으면서 소하, 조삼, 한신, 그러니까 소하, 조참입니다. 소하, 조참, 한신과 나를 비교하면 누가 더 현명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육고가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아, 왕께서 더 훌륭하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좀 욕심이 난 모양이에요. 이 조타가. 그러면 나를 황제와 비교하면 누가 더 현명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육고가 정색을 하면서요. 당신은 고조와 절대 비교 불가합니다. 당신은 국력으로 보나 그 사람이 당신이 한 업적으로 보나 모든 업적을 비교했을 때 도저히 한 고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방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당신은 한나라의 그저 작은 현에 불과한 현령 정도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아주 탁 냉정하게 잘라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조타가 기분 나쁘고 아주 그 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너털웃음을 웃습니다. 그러면서 겸연쩍으니까 나도 중원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유방처럼 유방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세웠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유쾌하게 듣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육고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쳤다 저렇게 쳤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말은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조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월에는 같이 이야기 나눌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와서 내가 듣지 못했던 것을 매일 들려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유쾌합니다. 당신하고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매일매일 당신하고 얘기할 때마다 정말 새로운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도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이 위타가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요. 육고를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육고가 너무 유쾌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고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수개월 동안 그와 매일 연애를 하면서 또 술을 마시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에게 황제가 되지 말고 그냥 신하로서 제국으로 만족하라는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너무도 유쾌하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위타가 육고가 돌아가는 길에 엄청난 재물을 육고의 손에 들려줘서 보내게 됩니다. 자, 아주 육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재밌는 일화예요.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유방이 죽습니다. 유방이 죽고 나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제목을 로맨스 그레이라고 붙여놨습니다. 로맨스 그레이 육고. 그러니까 로맨스 그레이 그러면 머리는 휘어졌지만 그 휘어진 머리가 너무 멋있게 보이는 그런 잘
나이를 잘 먹은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로맨스 그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감각도 가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과도 멋있게 소통할 수 있고 또 주변에서 좀 늙은 티를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로맨스 그레이라고 하는데 이 전형적인 로맨스 그레이가 6고입니다. 자, 나머리에서 받은 폐물을요 모두 팔아가지고 천금을 장만합니다. 그리고요 5 아들에게 200씩 정확하게 나눠줍니다. 그리고서요 6고가요 재밌는 일을 하는데 이동 밴드를 만듭니다. 이동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말 4마리가 끄는 커다란 수레를 하나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가무단을 10명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놀자는 거죠. 그리고 금의 보검을 차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순회를 하는데 어디를 순회하냐면 자기의 아들들의 집들을 순회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눠주면서요. 내가 너희들 집을 방문하면 내가 데려온 사람과 말에게 술과 음식을 주도록 해라. 열흘 동안 실컷 놀고 즐기다가 다음 아들 집으로 가겠다. 그러다가 내가 죽는 집에 보검과 수레와 말 그리고 시종들을 갖도록 해라. 1년 중 다른 곳에 머무는 것을 빼면 대략 2-3번 너희들 집에 찾을 것이다. 너무 자주 보면 반갑지 않을 테니 오랜 시간 묵고 너희를 귀찮게 하지 않으마 라고 딱 그렇게 말한다. 멋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잘 딱 나눠주고 열흘씩 갈 테니까 그것도 너무 자식들이 이 아버지를 만나라고 너무 지치지 않도록 열흘 동안만 가겠다는 겁니다. 기껏 가봐야 이제 1년에 2-3차례 갈 것이니까 너희들이 내가 데리고 가는 사람 모두를 다 반갑게 맞이하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죽는지 그 집에서 나머지 내 재산을 다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늙기를 바라죠. 나이들 들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참 이게 들으시는 여러분도 얼마나 준비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물질이 있어야 또 자식들에게도 대접받는 것이 이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육고의 목적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들과 유쾌하게 지내는 것 이것도 목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로맨스 그레이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제가 나이 들어도 그래도 자식들하고도 재밌게 지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육고는 아주 유쾌한 사람입니다. 자식들하고도 아주 유쾌하게 지내요. 왜 자식들하고 지낼 때 지금으로 말하면 노래방 가는 거죠. 자식들하고 노래방 가서 재밌게 노는데 자, 그러면 노래방 가는데 그냥 오라 그러면 안 따라올 것 같으니까 거기에 뭡니까? 노래방 같이 가면 그때마다 용돈을 주는 거죠. 막 그런 식의 유쾌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육고는 아들들과 노년을 재밌게 보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행동하면서 고조가 죽은 다음에 여태우하고 여시집안이 권력을 잡잖아요. 여시집안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풀게 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우가 이제 고조가 죽은 다음에 완전히 권력을 장악해서 여태우의 눈밖에 나면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조 시절에 그런 신하들은 전부 납작 엎드려서 복지부동이죠. 될 수 있으면 여태우하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여태우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납작 엎드려 있는 그때인데 이 사람은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 겁니까? 유쾌하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재밌게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재밌게 지내면서도 오히려 여태우하고 여시집안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이 사람의 유쾌함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어떤 묘책을 내야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솔루션을 찾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어려움의 시기를 넘어갔냐면 즐겁고 유쾌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의 안위도 보호하는 그런 방법도 되고요. 자기 자신도 여태우의 눈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찾은 겁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요, 어느 날 그 당대 이제 최고의 책사 중에 책사, 제가 처세학 원론에서 여러분에게 진평에 대해서 5번의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책사 중에 책사죠. 그런데 이 진평이 여태우하고 여시들의 전행이 심해지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진평이 묘안을 찾고 있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육고가 다가갑니다. 육고가 다가가는데도 이 진평이 너무 고민이 심해가지고 육고의 오는 모습도 알지 못합니다. 육고가 건듭니다. 뭐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혹시 여태우하고 어린 황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진평이 그렇지요. 그랬더니 진평에게 육고가 계책을 내렸습니다. 그 당대 최고의 책사 아닙니까? 책사 중에 책사, 모사 중에 모사인 이 진평에게
해결책을 내놓는데 진평과는 다른 사람이죠. 진평은 진지한 사람인데 이 육고는 아주 유쾌한 사람입니다. 유쾌하게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백성은 천하가 안정되어 있을 땐 재상에게 기대를 걸고 천하가 위태로워지면 장수에게 기대를 모으는 법입니다. 만일 장군과 승상이 화합하면 선비들이 힘써 따를 것이고 선비들이 힘써 따르면 천하에 반란이 일어나도 국가의 권력은 분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당대 승상, 그 당대 이제 그 태위, 국방부 장관이죠. 이 두 사람이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승상은 이제 진평이고요. 자, 주발이 태위죠. 이 두 사람이 아마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여태우하고 여시들의 그런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신들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들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하면 눈치 보고 있던 선비들도 당신들을 따를 것이고 당신들이 똘똘 뭉쳐 있으면 둘만 똘똘 뭉쳐 있으면 반란이 나더라도 그것이 커다란 권력의 분사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태우하고 여시 집안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다가도 주저주저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는 항상 태위 강우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강우와 저는 농담을 곧잘 하는 사이여서 저희 말을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이 육고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발하고도 굉장히 농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발에게 이런 얘기를 해봐야 주발은 농담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지한 당신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어찌하여 태위 주발과 교분을 맺어 서로 굳게 손을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이 한나라 조정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승상인 당신과 태위인 주발이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진평이 무릎을 칩니다. 그리고 육고의 계책에 따라서 500금을 주고요. 주발에게 장수를 기원하는 성대한 연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500금의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엄청난 큰 잔치를 거국적으로 베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명분이 있잖아요. 주발이라는 사람의 장수를 기원한다고 하니까 자,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나 보다. 그리고 둘이 굉장히 친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주발도 역시 받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주발도 역시 또 진평을 위해서 그와 버금가는 그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하의 사람들이 뭐를 딱 알게 됩니까? 승상과 태위가, 즉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한 마음을 품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들을 따르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요. 진평이 육고에게 조정의 대신들과 교류하도록 엄청난 재물을 또 육고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육고는요, 그 재물을 가지고 조정의 여러 신하들과 교유하면서,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진평과 이 주발에게 마음을 모으도록 밑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럼 겉으로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들 집을 싹 돌아다니면서 자식들 집에서 열흘을 어떤 자식 집에 지내면서 거기서 또 그냥 가물을 즐기고 재밌게 지냅니다. 또 그 사이사이에 또 여러 신하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모으는 작업을 바로 이 육고가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의 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평같이 진지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똑똑해서도 이런 계책을 낼 수가 없었는데, 사실은 육고가 유쾌하게 잔치를 즐기면서, 그러니까 즐기면서 난세를 넘어가도록 하자, 이런 계책을 낸 것이고, 자, 이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요, 이 여시 집안 사람들이 함부로 진평과 주발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반란을 꾀하지 못했다는 거죠. 반란을 실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늘 반란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유부단하게 어떤 결단을 못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 결단을 못 내리고 있었던 것이 왜 그러냐면, 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로 손을 딱 잡고 아주 서로 유대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슬슬슬 돌아다니면서 술 취해서 자기 자식들 집에서 아주 유쾌하게 다니는 것 같은 이 육고라는 사람이 또 밑에서 선비들을 다 하나로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태우하고 여시 집안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것 같은데, 또 그 상대편 밑바닥에서는 육고의 밑작업들이 하나로 되게 하는 그런 밑작업들이 있어서 감히 여시 집안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전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시 일족을 죽이고 효문제를 세우게 된 데에는 육생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육생의 역할을
아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요, 다시 문제 때 남원의 사신으로 가가지고 위타가 황제라고 일컫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도 이제 육고가 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남월 열전에서 자세하게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베트남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 열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열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육생은 결국 타고난 수명대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는 당대 최고의 책사였던 진평의 책사가 된 것이죠. 진평이 고민을 하면서 그 난세를 어떻게 쳐나갈까라고 했을 때 답을 찾고 있지 못했을 때 아주 유쾌한 그런 답을 냈던 사람이죠. 그래서 책사의 책사가 된 비결이 뭡니까? 유쾌함과 유머입니다. 그는 유머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답도 유머스럽게 내놓았고요. 해결책도 유쾌하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육고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명랑함, 유쾌함, 그 다음에 유머스러움, 요것이요. 여태우와 여시 집안의 그 포갑 정치를 뚫고 다시 한나라 조정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해결해야 될 때는 그런 진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만은 때로는 이런 유쾌함도 필요하겠죠. 때로는 한번 우리 삶을 재밌게 오히려 진지한 것보다는 또 어떤 때는 재밌게 한번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의외로 삶의 문제는 쉽게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쾌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유머스러움도 때로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유쾌함도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그거를 통해서 새롭게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쾌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